대선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승리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차기 당권을 누가 잡느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연패한 민주당은 그 후폭풍이 거센데요. 네, 두 분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장성호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장, 이강윤 정치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우선 오늘 현충일입니다. 그래서 여야 지도부 윤석열 대통령 67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을 했고요. 거기서 당 지도부뿐 아니라 일단 국민의힘 의원 60여 명도 참석을 했는데 어떤 내용이 말이 될 것이냐. 어제 그 탄도미사일 군사 도발에 대한 발언도 이 메시지에 포함이 됐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추념사 어떻게 들으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현충일 같은 것은 이제 여러 가지 국가를 위해서 희생 산화한 분들을 위한, 그래서 오늘 보훈 가족 240만 명이라고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만큼 또 마침 또 어제 탄도미사일을 윤석열 정부 들어서 세 번째 그렇죠. 8발이나 발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올해 들어서 9일에 한 번씩 총 18번 이렇게 계속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북한이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그 전에 후보 시절에 북한에 대해 상당히 강경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윤석열 정부한테 강한 안보적인 드라이브를 북한에서 거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네. 오늘 추념사는 상당히 대통령으로서 상당히 단호한 모습을 보였고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처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첫 일성이었고 그리고 이제 확고한 보훈 체계와 국방력 이거에 대해 상당히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제복 입은 영웅들을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겠다. 이런 것과 그리고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 이런 것들이 우리의 과거의 영웅들이 업적이었다면 남겨진 가족들은 우리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훈 체계로 우리가 이분들을 잘 케어하는 것이 국민, 국가의 의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 추념사를 마쳤다고 봅니다. 네. 예, 추념사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 이강윤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네, 대통령 취임식이 5월 10일이었고요. 그 여드레 뒤에 5.18 광주 추념식이 있었죠. 대거 참석했고 대선과 지방선거가 이제 끝났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공식적인 출범이라고 할 수 있죠. 실질적인. 예. 두 선거가 끝났고 두 선거는 국민의힘의 승리로 귀결이 됐습니다. 예. 이제부터가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국민들께 뭔가를 내놓기 시작하는 거고 첫 추념일인데 현충일이라는 거 가장 중요한 국가기념일이라고 할 수 있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떠나신 분들을 추념하는 것이니까요. 때마침 올 들어서 18번째인가요?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가 있었습니다. 예. 굉장히 안보 상황이 마치 문재인 정부, 촛불 정부 취임 직전의 그런 긴장 상태를 연상시키기도 하고요. 쉬운 건 하나도 없습니다. 미국의 정부도 트럼프 정부와는 성격이 다른 정부가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걸로 해서 지정학적뿐만이 아니라 경제 개념이 들어간 지경학적 안보도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가 중요한 추념일을 맞아서 대통령을 위해서 나라 경영을 책임 맡은 사람들이 고하는 것, 예. 국민들께 고하는 것, 그 자체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위기 관리를 잘하는 것이 첫 번째일 것이고요. 경제 상황이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물가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 손으로 컨트롤할 수 없는 것들이 많죠. 예. 국제 유가 이런 것들은.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지금부터 국민들에게 뭘 내놓는 것이다. 그러니까 신고하는 의미도 크다고 봅니다. 제복 입은 분들이 헛되지 않게 존경받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은 밑줄이 한번 그어집니다. 예. 현충일 추념사 메시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선거 이후에 국민의힘 상황을 좀 보면은 지금 차기 당권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특히 이준석 대표는 당의 공천 이후에 혁신 설치 그리고 우크라이나 등을 방문을 하면서 지금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요?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대선 지방선거를 참패한 민주당이 지금 취할 그런 제스처인데 오히려 국민의힘이 먼저 선제적으로 한다는 것은 예. 그만큼 예를 들어서 뭐 지방정권이라든가 대통령을 배출했다든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민주주의는 제도화된 그런 시스템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제도화라는 것은 법적인 그런 부분은 국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 결국은 민주당이 170석 그리고 국민의힘이 114석 이 정도로 지금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윤석열 정부가 아무리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국회에서 민주당이 손을 들어주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무력감을 저는 당 대표로서 앞으로 2년 뒤에 있을 총선이지만 당의 쇄신을 먼저 하면서 이 열세적인 그런 어떤 국회의원의 분포를 이런 쇄신 노력으로 국민들한테 힘을 얻고자 하는 그런 네. 정치적인 어떤 제스처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물론 뭐 거기에는 앞으로 1년 정도 남지 않았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도 그런 상황에서 2년 뒤에 총선에서 국회에 과반 이상을 확보하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쇄신의 노력을 이번 지방선거에 승리한 보수당, 국민의힘이 먼저 선제적으로 치고 나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2년 뒤에 총선 때 공천권을 쥔 자리인 만큼 이준석 대표 윤핵관 그리고 안철수 위원 간의 신경전도 고조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두 당 모두 당 대표 리더십을 가지고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는데 예. 국민의힘도 많이 글쎄요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재밌어지죠. 네, 안철수 대표도 합류했고요. 전국 주도력 그리고 혁신을 선전하는 자신감의 표현으로 읽힙니다. 전쟁 중인 국가 우크라이나 방한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기도 예. 하고요. 그쪽 사정으로 보나 우리로 보나 개인적으로는 좀 시련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인사 징계 뭐 그런 문제가 좀 있잖아요. 이준석 대표에게는 그렇지만 뭐 그거는 본인이 공언해 오다시피 회의를 아예 공개로 하자라고 예. 할 정도니까 상당히 자신 있는 부분도 있고 지켜보면 알겠죠. 저렇게까지 자신 있게 하는 데는 뭔가 근거도 있을 거라는 추측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쇄신을 통한 전국 주도력을 선전하는 것은 여당으로서는 대단히 중요한데 의석수에서는 아직도 크게 부족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야당이 민주당이 어떻게 진영을 꾸려가든 그와 파트너십을 잃지 않는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당권이라는 주제가 나오면 빠질 수 없는 인물이 안철수 의원이지 않겠습니까? 짚어보면 대선에 출마했고 윤석열 당시 후보랑 단일화를 했고 합당을 했고 그러다 뭐 국무총리 가냐 했다가 이번에 이렇게 의원이 된 거란 말이죠. 앞으로의 안철수 의원 당권에 도전하리라고 보십니까? 당원이 당권에 도전하기 위해서 이번 분당 보궐선거에 출마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에 출마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마지막은 대선이라고 보고 그래서 이번에 장관이라든가 총리라든가 이런 걸 하지 않고 바로 보궐선거에 출마해서 의원이 되고 그리고 합법적으로 지금 당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구도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물론 지금까지 야당만 했다가 이제는 책임 있는 여당의 중진 의원이 됐고 거기에 특히 이제 당 대표에 도전하겠다는 그런 의지도 앞으로 이제 비칠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지금까지 정치적인 어떤 역정을 보면은 끈기가 없는 것이 상당히 약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보수당과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것 그것은 당연한 국민의 표심을 놓고 하는 건데 당이라는 것은 다양한 계파와 여러 가지의 어떤 경쟁자들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상대당과 싸우는 것보다 훨씬 더 치열한 것이 당의 내부적인 권력 투쟁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을 때 과연 지금까지 그런 어떤 모습으로 봤을 때 안철수 의원이 당내의 어떤 경쟁 구도, 권력적인 그런 암투, 갈등, 그 경쟁 이런 것들을 정말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은 앞으로 이제 두고 볼 것이고 특히 당내 대표는 2년 뒤에 있을 총선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총선 공천권을
지금 두고 있는 이번 전당대회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가 다 당내의 어떤 개파라든가 의원들의 사활이 걸린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당내 소수 개파인 안철수 의원이 당에서 당대표를 제안할 때 과연 다른 다양한 개파들을 어떻게 수렴해서 내 우군으로 만들 것인가 그런 어떤 포용력 그리고 연합적인 능력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을지 그래서 앞으로 기초가 주목된다고 봅니다. 네. 네. 이준석 대표가 이제 공천 시스템을 선보겠다고 했었을 때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뭐 공천 외에도 포괄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이러면서 좀 애들러서 견제하는 듯한 모습도 있었고 이제 3선 중진 여당 의원입니다. 인수위원장까지 한 안철수 의원의 행보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시집 왔다고 할 수 있잖아요.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이끌던 당은 여지껏 따로 있었고 한때는 이름 바뀌기 전인 한나라당과는 적대적인 관계에서 정치를 출발한 적도 있고요. 어쨌거나 정치 상황은 많이 변했습니다. 자기 친정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힘보다는 훨씬 덩치도 크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국민의힘인데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 보자면 당대표를 하고자 하겠죠. 예. 그게 대선 후보로 가기 위한 매우 중요한 디딤돌일 테니까요. 조금 다행스럽다면 1년 정도의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1년이 왜 중요하냐면 윤석열 정부가 뭐 민생을 잡고 동북아 질서 속에서 우리 위치를 확고히 하는 기간, 굉장히 중요한 시험대이자 국민들에게 평가받는 게 쌓여지는 시기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안철수 의원은 아무 것에도 참여치 하지 않고 그냥 의원이 됐습니다. 그럼 자기는 좀 자유스러울 것 같아요. 혹시라도 제기될 수 있는 책임으로부터도 자유스럽고 잘 해나가면 그 공을 바탕으로 자기 세력을 넓힐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자기 할 탓이다. 그런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의원들의 세계가 그렇게 녹록지는 않을 터이니까 새로 시집 온 당이 굉장히 집안이 가문이 크고 벌성하고 친척들도 많은데 잘 다독여 나갈지 이제부터 안철수의 정치력을 보여줄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리더십이나 당내 주도권을 만들 수 있는 뭐 안철수 의원만의 뭐 방안이 있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도 그게 참 궁금한데요. 그분 그동안 저분이 해오신 것을 보면 썩 그렇게 수월해 보이지는 않아요. 그동안은 자기 팬덤을 따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정치를 해왔지 않습니까? 안철수는 지지력은 그렇게 높지 않은데 그를 강력히 지지하는 층은 있었던 것으로 여론조사 수치로는 확인이 됩니다. 근데 조금은 이질적인 국민의힘의 접목이 됐을 때 어떤 것을 내보일지는 미지수입니다. 네. 민주당 상황도 살펴보면은 선거 패배 이후에 책임과 또 차기 당권을 두고 친문과 친이계 간의 갈등이 번지는 상황이잖아요. 네. 지금 민주당의 상황도 짚어주시죠. 참 여러 소리가 나오고 나오는 소리들이 다 안 좋고 가정적으로 하는 말들이 다 우려가 깔려 있잖아요. 예. 그래서 선거에서 진다는 게 이래서 참 뼈 아픈 건데 이기고 나면 웬만한 건 다 좋게 넘어갑니다. 지면 별거 아닌 것도 다 큰 별거가 되는데 가장 뼈 아픈 점은 비대위 체제를 2번 연속 거쳐야 한다는 것. 네. 비대위는 말 그대로 비상대책위원회고 짧을수록 좋은 거고요. 그게 상시체제가 되면은 될 수가 없죠. 안배에 입각해서는 위기를 헤쳐나가기가 좀 어려운 것 아닌가. 그러기에는 민주당이 닥친 위기가 너무 큰 것 아닌가 싶고요. 가장 큰 선거 이벤트인 대선에 이어서 너무 촉박하게 치러지긴 했지만 지방선거에서도 졌습니다. 어쨌거나 2번의 전국 단위 선거에서 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민주당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진짜 뭔가 그리고 결별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 과거의 민주당과 결별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 뭔가를 정확히 포착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마지막 승리의 기억이 그렇게 먼 옛날이 아닙니다. 2020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압도적 다수로 이겼습니다. 전체 의석의 60% 이상을 차지했거든요. 불과 그 2년 후에 지금 이런 정치적 경랑에 빠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 내로남불이라거나 원칙 없이 휘둘린다거나 일부 강성 당원들에 의해서 지도력이 비틀거리는 것 이런 것은 피하라 이렇게 집약하는 측도 있을 것 같고요.
전통적인 지지층들에 다시 한번 머리를 조아리고 그들을 규합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도 부딪힐 겁니다. 어차피 백가쟁명은 불가피한데요. 그 과정에서 시끄러울 때는 이제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예. 최소한의 질서를 찾아가는 것, 그것을 놓치지 않는 노력, 그게 좀 중요해 보입니다. 그 원로들로 가는 것이 무난하기는 한데 그게 잃어버린 민심이나 흐트러진 리더십을 얼마나 확보할지는 조금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민주당 혼란한 내부 상황에 정리가 되지 않아서 여야 협상은 좀 뒷전으로 밀려난 상황이잖아요. 네.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정신이 있겠습니까? 방금 말씀하셨지만 뭐 거대 거대 야당인데 지금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고 그리고 지금 연타석으로 대선과 지방선거 참패 그리고 당내 여러 가지 지금 갈등이 증폭되고 있고 특히 이제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사퇴하기 전 대선이나 지방선거 중에 586 용태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팬덤 정당을 지향하지 말자. 그런 것들은 민주당이 살기 위해서는 강한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것은 당의 원내대표, 현 원내대표부터 다 물갈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정당이라는 것은 현역 의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공천 갈등이라는 것은 현역 의원이 탈락하지 않기 위해서 당이 분당까지 가는 그런 여러 가지 뭐 우리 한국의 정치 현상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어떤 비대위가 들어서던 그리고 어떤 극약 처방을 내놓던 지금은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당이 갈 때까지 가야 된다. 창조적 파괴를 위해서는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뭐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재명 의원이 됐고 지금까지 수순을 보면은 그리고 이분의 정치적인 역량이라든가 과거의 그런 행태를 보면은 당 대표 무조건 출마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당 대표를 한다는 것은 당의 체질 개선, 특히 인적 쇄신을 하겠다는 건데 인적 쇄신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친문과 같이 갈 수도 있고 따로 갈 수도 있고 특히 그 중변에는 586이라는 정치인들이 이제는 역할을 다 했다. 그렇기 때문에 2년대 총선에서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간다고 했을 때 그러면 틀림없이 당이 분당될 가능성도 있고 분당이 필연적으로 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민주당은 그런 경랑에 휩쓸릴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을 넘지 않으면 민주당이 전통적인 뭐 DJ부터 시작한 어떤 전통적인 민주당의 그런 정체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킬 수가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민주당을 모두 버릴 수 있는 버린다는 것은 저는 인적 쇄신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적 쇄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가겠다는 그러면 뭐 누구나 다 인적 쇄신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창조적 파괴를 통해야만이 민주당이 바로 설 것이지. 지금 뭐 혁신 비대위를 구성한다. 예. 뭐 비대위를 1, 2, 3에서 앞으로 쭉 비대위로 간다고 하더라도 예. 물론 그렇게 가다 보면 뭐 윤석열 정부도 계속 조울이란 법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뭐 예를 들어 대선 승리, 지방선거 승리, 정권 초반 그렇지만은 방금 우리 평론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경제적인 상황도 녹록지 않고 안보적인 외교적인 상황도 상당히 녹록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이 살 길은 혁신, 그다음에 대한정당. 그래서 미래의 새로운 어떤 수권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2년 동안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길이 그 하나밖에 없다고 봅니다. 한 말씀만 첨언 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큰 선거에 2번 졌기 때문에 지도력의 공백 상태, 진공 상태는 불가피할 겁니다. 저는 이런 때 특정인 또는 특정 그룹, 예. 이렇게 하잖아요. 예. 어느 특정인이나 특정 정파를 성역화해서는 정말 답이 안 보일 것이다. 그런 생각은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수습책으로 민주당에서 혁신형 비대위를 구성한다고 한 거고 지금 뭐 7월 조기 전당대회 얘기도 나오고 분당 얘기까지 나오는 사실상 민주당에서는 상당히 곤란한 그런 상황인데 네.
인선에 대한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비대위를 구성할 것이냐. 지난 대선 끝나고 박지원 위원장 이 자리에 앉았는데 네. 결국에는 이제 패배로 치닫은 민주당이기 때문에 예. 인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게 제일 어려운데요. 혁신형 비대위란 말은 전혀 우리한테 생소하지 않고 그 말 자체로 감동을 받을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비대위는 항상 혁신형이었고 그걸 표방했거든요. 예. 그걸 얼만큼 구체화하느냐, 실현화하느냐의 문제였는데 그 뭐 선수별로 대표를 한 명씩 모은다. 저는 그게 그런 기계적 안배가 얼마나 대표성을 지닐지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그 중진과 원로급에서 후견해 줄 수는 있지만 당은 굉장히 급변하는 민심에 대응할 만큼의 기동성과 신진 기회들의 견해를 그냥 경청하는 수준이 아니고 그들에게 대표성을 부여할 수 있으려면 일정한 수의 확보를 통해서 해주는 겁니다. 예. 그래야 발언권이 행사가 되는 것이죠. 예. 확보가 아니라 행사까지가 중요하니까. 그런 점은 아마 지금 누가 물망에 오르든 다 인식의 공유는 되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일각에서 분당 우려를 얘기하는데 의외로 분당은 어려울 겁니다. 지금 이 경우에서는 당을 깨고 나가면 그건 곧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결코 분당까지 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내용이 깊어지는 와중에 이재명 의원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 당권 도전에 대한 전망도 나오지만 넘어야 될 지금 상황이 많잖아요. 그분이 이렇게 뭐 앞뒤 재고 여러 수 더 가지고 이렇게 말 불분명하게 하는 분은 아니잖아요. 본래는 아주 스트레이트 워드하게 얘기를 주로 하시는 분 같은데 저는 그렇게 성급하게 당권에 대한 도전 의사를 미리 밝히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로 봅니다. 좀 주변 돌아가는 얘기도 보고요. 네. 자, 내가 책임져야 할 게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지금 나서는 게 과연 당의 화합과 이제는 회생 수준에 처해 있거든요. 소생. 회생해야 돼요. 굉장히 힘든 상황이니까 예. 그것에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재명의 파괴력이나 티켓 파워는 우리가 아직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국면에 그게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본인도 많은 성찰을 하리라고 봅니다. 예. 그에게 시간이 요번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본인이 나서는 것이 오히려 백과 제 방식의 분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면 저는 그런 소나기는 피해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추측은 조심스럽게 합니다. 예, 네. 이재명 의원의 차기 행보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국회 상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국회 후반기 원 구성 정치권 핵심 의제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힘은 연일 법사위를 이제 좀 내놔라 국민에게 요구하고 있고 민주당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 내홍에 대해서 수습을 하는데 여념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 줄다리기 언제까지 계속되겠습니까? 뭐 가진 자가 그것을 양보하던가 아니면 집권 여당이 그것을 또 수용하던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총선이 2년이 남았기 때문에 아직 여유가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은 자가당착에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민주당이 애초에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법사위는 야당이 제2당이 다음 원구성 때는 가져가라. 그런 약속을 예. 했고 물론 민주당에서는 지금은 이제 새로운 지도부가 왔기 때문에 그것은 차원이 다른 얘기다 이렇게 하는데 집안이 있지만 대를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좀 뭐 인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은 체계 작구 심사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뭐 지금 현재 의석수로 보면은 전 상임위가 민주당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체계 작구 심사가 법사위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원격으로 해서 법이 올라갈 때 법사위에서 걸릴 수 있는 그런 제동 장치가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선제적으로 체계 작구 심사를 뭐 이런 것들을 법사위에 두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고 법사위를 국민의힘에 저는 일단은 넘겨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연타석 패한 정당이고 그리고 지난번에 약속했던 뭐 신의 성실의 원칙 아니겠습니까? 꼭 뭐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말로 약속하고 말로 하는 것도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지켜져야 된다고 보고 그런 것부터 민주당이 국민들한테
약속을 했으니까 지키는구나. 예. 그런 합리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저는 이 물꼬를 틀 수 있다고 봅니다. 법사위원장을 내려놓음으로써 민주당이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게 원장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고 이 부분 평론가께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예.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는 있는데 원내대표 리더십이 얼마나 확고한지도 모르겠고 자기 집에 지금 큰 불이 난 형국이라 그런데 170석이잖아요. 예. 169석, 170석. 절대 다수입니다. 절대 다수. 그냥 민주당의 협조가 없으면 국회가 안 돌아가는 게 아니고 민주당이 참여를 안 하면 그냥 국회가 스톱되어 버리는 형국이거든요. 예. 저는 작은 것 가지고 싸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선을 국민의힘과 여당과 작은 것에서 자꾸 쌓아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기들이 해결해야 할 게 많으니까. 그래서 아마 법사위원장 그다음에 지금 인사청문회 몇 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거는 비교적 잘 수월하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인사청문회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네. 바로 얘기를 해보죠. 박순애 부총리 그리고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네. 인사청문회가 좀 표류한다고 해야 할까요? 이거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이제 지난 5월 29일을 기점으로 국회 의장단 자체가 공백이니까 예. 후반기 원 구성을 해야만 돌아갈 텐데 그거 저는 아주 오래 끌 것 같진 않고 여성들을 임명했어요. 첫 번째 내각 남성들이 많았는데 그런데 예. 두 분 다 조금 국민들 감정에 거스르는 것도 좀 있더군요. 오래전이긴 하지만 음주운전은 조금 사건 내용도 좀 고약해 보이죠. 네. 예. 내용도 좀 고약해 보이고 갭 투자 이런 거 했다는데 국민들 받아들이는 걸 지금 여당이 이겼다고 다 밀어붙이기보다는 이럴 때일수록 겸손하고 민심에 따라가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지금 인사청문회도 필요하고 있는 상황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인 박순애 후보자의 음주운전 이력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것도 네. 좀 짚어주시죠. 글쎄 자진 사퇴가 지금 두 건인데 사실은 지금 지난번에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여성 문제가 좀 부각이 돼서 네. 전부 다 여성 임명하지 않았으면 교육부총리 박순애, 복지 김승희 그리고 백경리 질병관리청장, 이인실 특허청장 예. 여성 일색으로 된 것은 어떤 정치적인 함의보다도 지금까지 여론적인 그런 것들을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것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교육부총리 임명한 박순애 내정자가 음주운전 특히 이제 교육 분야 장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부총리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을 지도하고 감독하고 하는 대학을 감독하는 그런 어떤 포괄적인 능력 그리고 상당한 어떤 업무의 권한 이런 것들이 음주운전이라는 것은 상당히 교육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상당히 결격사유에 해당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인사권자나 국민의힘에서는 좀 여러 가지 위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필요는 있다 그렇게 봅니다. 예, 인사청문회 그리고 양당의 혁신 상황까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장성호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장 그리고 이강윤 정치평론가와 말씀 나눴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